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브랜드의 TMI 콘텐츠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바로 코카콜라입니다. 아마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누구나 한 번 정도 먹어봤을 아주 유명한 콜라계의 대표이자 음료계의 전설적인 기업이죠. 자본주의의 상징화까지 되었는데, 저는 자본주의 3대 대표 기업을 주제로 먼저 이 주제를 할 생각입니다. 코카콜라, 맥도날드, 애플. 그렇다면 알아봅시다. 먼저 코카콜라의 탄생에 대해 알아보자면, 코카콜라 레시피 음료 자체는 미국의 평범한 약사였던 존 스티스 펜버턴에 의하여 만들어지게 됩니다. 펜버턴은 미국 남북전쟁에 본인으로 참전한 경력이 있어 전쟁 중 부상이 있어서 그 상처 후유증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약을 개발하게 되다가 우연히 탄생하게 됩니다. 이때 기존에 첨가되어 있던 포도주를 제거하고 코카넛 잎을 새로 투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코카콜라, 코카의 단어입니다. 참고로 코카나무에서 추출한 것이 바로 코카인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코카인이 합법이었으며, 현재도 미국은 약사들이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해주기 때문에 이상한 건 별로 없었습니다. 또한 코크라는 외국에서 많이 칭하는데, 이 또한 코카인을 다르게 부르는 명칭이라고 합니다. 콜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검은색 단물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이후 펜버턴은 이 레시피를 약재상이었던 아서 그릭스 캔들러에게 팔고 몇 개월 뒤에 위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캔들러는 이 음료의 가치를 알아보고 펜버턴의 직원이었던 프랭크 앤 로빈슨에게 동업을 제시하며 회사를 세우니 이것이 바로 코카콜라 컴퍼니였습니다. 이후 로빈슨이 최초의 로고를 디자인하고, 캔들러는 본인만의 뛰어난 경영 방식으로 코카콜라 컴퍼니를 성장시켜갑니다. 더 이상 약이 아닌 전문적인 음료로 말이죠. 이후 캔들러는 애틀랜타의 시장 등을 겸하며 정계로도 진출하여 성공하였습니다. 때문에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정치까지 하기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우드러프 가문에게 이를 팔아넘기고 조용히 남을 삶을 보내게 됩니다. 얼니스트 우드러프가 2대 CEO로 취임하고, 코카콜라 컴퍼니는 여전히 잘 나갔지만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설탕값이 폭등해 역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한 잘 나가면 분명 누군가가 회방을 놓는다는 말이 있듯이 코카콜라 컴퍼니는 여러 루머와 논란들로 인해 주가가 떨어지게 되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에 어니스트는 아들 로버트 우드러프에게 경영직을 주고자 했습니다. 아들 로버트는 경영자로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로버트 우드러프는 어린 시절 말썽을 자주 치고 그다지 뛰어나지 않았지만, 이런 숨겨진 면모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 어니스트에겐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에게 본인의 능력을 제대로 입증하고자 했던 것인지 절반 이상 깎인 연봉에도 흔쾌히 코카콜라 컴퍼니로 오게 됩니다. 그가 코카콜라에 합류했던 나이는 겨우 33세. 동시에 1923년 4월 28일 토요일, 이날 로버트 우드러프는 역사를 바꾸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는 품질과 서비스를 우선으로 하고자 하였고, 이에 많은 직원을 다시 뽑아 개편하였는데, 광고 마케팅 전략도 내며 서서히 코카콜라의 활기를 불어넣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가 내세운 마케팅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산타인데요. 탄산음료는 여름에만 먹는다는 의견이 강했기 때문에 겨울 판매량을 급증시키고자 우드러프는 그동안 산타와는 다른 모습의 산타를 광고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태까지 별 엄청난 특징이 없었지만, 코카콜라가 선보인 산타는 빨간 옷과 긴 흰 수염을 특징으로 보였고, 이에 인기가 대폭발. 겨울 판매량이 예상대로 급증하기 시작했죠. 이 코카콜라만의 마케팅 전략은 후에 북극곰 콜라 광고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후 우드러프는 올림픽 등에서도 코카콜라를 광고하였으며, 2차 세계대전 때 역시 공인 음료로 많은 이익을 벌어들입니다. 이후 그는 끝까지 코카콜라를 지키다가 1985년 3월 7일 코카콜라 본사가 있던 애틀랜타에서 향년 95세로 눈을 감게 됩니다. 그의 뛰어난 안목과 그것을 실현으로 선사하는 뛰어난 능력과 리더십은 역사를 바꾸었고, 현재의 코카콜라를 있게 하였습니다. 그는 특히나 상당히 장수했기에 그가 공식적으로 CEO 자리를 내려놓은 건 1954년까지였지만, 그의 생전은 물론이고
심지어 현재까지도 그의 영향력은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그가 일궈낸 코카콜라는 자본주의 시장의 상징이 되게 됩니다. 코카콜라의 레시피는 코카콜라 컴퍼니만 아는 비밀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레시피가 적힌 문서는 과거 코카콜라 컴퍼니 초창기에 은행에서 돈을 회사로 확장할 때 은행에 담보로 주었으며 이후 다른 은행으로 넘어가다가 현재는 코카콜라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지역마다 맛이 약간씩 다르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베이스 맛은 같기에 사람들이 레시피에 대해 궁금해하며 일부는 성분을 분석해 레시피를 파악하고자 하였죠. 하지만 여전히 이 레시피는 비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 지금 누군가가 코카콜라의 레시피나 맛을 알아낸다고 해서 경쟁사를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근 100년 이상 제품 원료의 기본이 되는 설탕과 물, 향료 등 기본적인 몇 가지 원자재는 회사가 직접 생산하거나 개발한 인프라 구축이어서 아무 회사나 따라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기 때문이죠. 코카콜라의 로고는 앞서 말했던 로빈슨에 의해 최초의 로고가 디자인되었으며 이후 약간씩 변했고 필기체 형식의 스펜처의 로고라는 필기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병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며 약간씩 변화하였습니다. 이후 코카콜라 컴퍼니에서 코카콜라만의 아이덴티티 병을 확보하고자 병의 모양을 현재로 디자인하게 되었는데 이때 알렉산더 세뮤얼슨과 얼 알딘이라는 디자인을 둘의 합병으로 만들어졌으며 코카나무 열매를 못 찾아서 코코아 열매를 모티브로 본따 제작하였다는 게 현재 공식적이지만 여성 의류인 호글 스커트를 본따 만들었다는 데 비결도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편입니다. 역시 가장 대표적인 거는 회사 이름 그대로인 코카콜라 컴퍼니의 시그니처 코카콜라입니다. 사실상 이것 때문에 회사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에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대표적인 건 우리가 자주 마셔봤던 판타입니다. 판타는 2차 세계대전 중 독일 코카콜라 본사에서 탄생하게 되는데 코카콜라 컴퍼니가 미국 기업이어서 전쟁 동안에 사실상 독일에겐 1도 지원이 갈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독일 지사 쪽에서는 원액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독일은 대공황 이후 아돌프 히틀러가 집권하며 히틀러가 경제를 살리고자 공장을 많이 지어 공장제 기업들이 많았고 이에 독일 사람들에게도 코카콜라는 사랑받던 음료였으며 히틀러 역시 채식주의자였지만 단 것도 좋아하였기에 종종 마시곤 하였다고 합니다. 암튼 독일 기사의 지사장이던 막스 카이트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에 코카콜라를 만들어내는 건 불가능하다는 건에 도달하여 새로운 음료를 만들기로 하는데 이것이 바로 환타였습니다. 최초의 환타는 여러가지 남는 재료를 써서 제작되었으며 비교적 품질은 떨어졌겠지만 전쟁 중 코카콜라를 아주 잘 대체하게 됩니다. 현재도 독일 사람들은 때문에 코카콜라 대신 환타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은 편입니다. 이후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우드로프는 직접 독일 기사에 방문하여 그를 나치에 충성했다고 해고할 수도 있었지만 역시나 현재 코카콜라를 만든 그답게 그는 대인배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카이트를 유럽 지사의 지사장으로 신격시키고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기뻐하며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후 코카콜라 컴퍼니는 환타를 개편하여 정식 음료를 출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파워에이드인데 이는 탄산 음료 회사인 코카콜라 컴퍼니를 성공시킨 유명한 이온 음료이며 역시나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먹어봤을 법한 음료이죠. 파워에이드는 초기 사실상 게토레이를 오마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닮아있어 그다지 반짝이지 못했다만 이후 시원함을 강조하는 포카리 스에트와 마찬가지로 파란색을 버스 컬러로 하여 다시금 파워에이드를 선보이게 되고 이것이 바로 현재의 파워에이드 오리지널입니다. 파워에이드는 피파 월드컵과 올림픽, 패럴림픽의 공식 음료이기도 한데 이는 코카콜라 컴퍼니가 이 대회들을 모두 공식 후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밖에도 일본 지사에서 만든 토레타와 코카콜라 모기업의 회사 몬스터 베버리지 코퍼레이션에서 만든 몬스터 에너지 음료, 코카콜라 컴퍼니에서 만든 사이다인 스프라이트 등의 기타 음료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유명한 콜라인 펩시콜라를 만드는 기업인 펩시코와 라이벌 사이로 유명합니다. 우선 객관적으로 봐서 한국이나 외국에서 펩시는 코카콜라를 넘지 못했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펩시코에서는 이에 다른 음료들을 많이 개발하는 등 우회적으로 공략하여
펩시코 전체 매출액은 현재 코카콜라 컴퍼니의 전체 매출액보다 좀 더 높게 되었습니다. 다만 콜라로 승부를 봐 매출액에서 이긴 적은 딱 한 번인데 1980년대에 펩시가 대중문화 역사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연예인인 마이클 잭슨을 광고 모델로 사용한 덕이었죠. 하지만 잭슨은 이때를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광고 촬영 도중 화재 사고로 인해 화상을 입어 기존에 앓던 피부가 하얘지는 병인 백반증이 악화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미 청소년기부터 심해져 오던 백반증이 점점 심해져 결국 그는 우리가 흔히 하는 여성들이 발법한 남자로서 상당히 진한 본인만의 하얀 화장을 많이 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마이클 잭슨이 백인이 되고 싶어서 시술을 받는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악성 노모를 퍼뜨리게 되었고, 이는 마이클 잭슨이 죽는 순간 아니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브랜드 가치는 모두가 인정하듯이 코카콜라가 10배는 넘는다고 합니다. 펩시콜라 역시 거의 비슷한 시기에 판매가 시작되었으나 미국인들과 역사를 함께한 상징적인 기업의 가치를 넘기기란 힘드니 말이죠. 이는 앞으로도 매우 힘들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콜라는 코카콜라인가요? 펩시콜라인가요? 2차 세계대전 중에는 미국 군복을 입은 사람이 오센트라는 저렴한 값에 팔도록 하는 마케팅을 했었는데, 그 덕인지 당시 미군 장병들 사진을 보면 코카콜라와 함께하는 장면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굳이 할인이 아니더라도 CS 물자 등 군납으로 엄청난 미군으로 흘러갔기 때문이죠. 또한 당시 소련의 최고 지도자 서기장이던 요시프 스탈린도 먹어보고 그 맛이 반하여 코카콜라가 훌륭한 음료수라는 것을 인정하였지만, 그것이 미국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에 약올라 코카콜라 수입을 금지하고 이를 대체할 음료를 만들도록 지시했는데, 뭐든지 쉬운 게 없듯이 역시나 결과는 시원찮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스탈린과 같은 소련 소속이자 육구 원수인 겨울루비 투테크는 2차 세계대전 동안 얻어먹은 미국의 콜라 맛에 반해 냉전 속에서도 미국 정부에게 부탁하여 보드카를 위장한 스페어지아 콜라를 금지받아 맞았다고 합니다. 당대 냉전으로 라이벌이었으면서 서기장과 육구 원수까지 당하게 한 맛이었으니 정말 코카콜라의 맛은 대단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대중문화를 뒤흔들었던 영국의 아주 유명한 싱어송라이터 그룹인 비틀즈 멤버들도 가장 좋아하는 음료수를 코카콜라로 뽑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그들의 곡 중 하나인 Come Together의 노래 가사에서도 코카콜라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코카콜라 측에서 주장한 코카콜라의 최초 건조는 4도라고 합니다. 리스메커라는 리스트 립밤 기업에서는 코카콜라 립밤을 생산한 적이 있는데, 코카콜라 컴퍼니의 인기 있는 음료 10종을 선정해서 그 향이 나는 립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치킨, 피자 등 대사업소에서 나오는 콜라의 경우 1.5리터짜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1.25리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펩시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코카콜라가 판매되지 않는 나라는 시리아, 북한, 쿠바라고 합니다. 너무 대중화되어 문제점도 있는데, 물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깨끗한 탱크보다 싸게 팔아 사람들이 코카콜라 대신 먹어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코카콜라는 1985년 펩시와의 경쟁 끝에 승리하여 우주식에 포함되게 됩니다. 다만 현재로는 우주식에 빠져있는데 그 이유는 우주형 공간이기에 튀김을 해버리면 액체까지 함께 나와버려 비위생적으로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이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코카콜라를 사랑했었습니다. 그는 술을 먹지 않기에 만찬장에서 오렌지 주스를 매우 즐겨 마시는데 코카콜라도 이때 즐겨 마셨다고 합니다. 다만 살도 제법 있는 체형이고 당뇨까지 있다 보니 제로 콜라를 좀 더 선호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공화당 역대 대통령들과 함께 그려진 초상화에서도 제로 콜라를 들고 있으며 백악관 집무실 책상에서는 백악관 직원이 코카콜라를 챙겨오도록 ICBM 발사 버튼처럼 생긴 단추까지 설치될 정도로 코카콜라를 즐겨 마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단추는 2020년을 끝으로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되면서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게 되면서 아이스크림을 매우 좋아하는 바이든이었지만 이 버튼을 활용하지 않고 그냥 새롭게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곧바로 철거해버렸다고 합니다. 오늘 HOT 스튜디오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엔 더 재미있는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HOT 스튜디오에 방문하시는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자본주의 브랜드 TMI 2탄으로 맥도날드 TMI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업 이름이 맥도날드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 영어권 표기를 보면 어포스트로피 S여서 맥도날즈가 더 맞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한국은 어포스트로피 S가 빠져서 그냥 한국식으로 읽어서 맥도날드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맥도날드라는 단어의 유래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이 단어는 바로 이 기업의 창업주에게서 온 단어입니다. 바로 맥도날드 형제입니다. 그래서 어포스트로피 S가 붙었던 거예요. 맥도날드 형제가 만들어서 그냥 맥도날드입니다. 모리스 제임스 맥도날드와 리처드 제임스 맥도날드. 참고로 모리스가 형이고 리처드가 동생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기업의 전통에 대해 알아봅니다. 맥도날드 형제는 뛰어난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햄버거 가게를 여러 번 운영하는 시행착오를 반복하여 패스트푸드 시스템을 최초로 만들어낸 인물입니다. 제품의 질과 속도를 한꺼번에 올리면서 아주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근데 그 돈으로 더 늘려서 성장하려고 이 두 사람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프랜차이즈 개념도 제대로 없었고 이전에 프랜차이즈를 했다가 신념이 없어진 것 같다며 안 좋게 봤던 기억이 났던 겁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납니다. 레이 크록. 맥도날드를 만든 게 맥도날드 형제라면 실질적 프랜차이즈를 기획한 CEO는 레이 크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은 원래 믹서기 판매원이었는데 어느 날 맥도날드 형제가 엄청나게 믹서기를 사갔대요. 그래서 매장에 방문하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 믹서기에서 밀크쉐이크가 공장처럼 순식간에 찍어져 나왔거든요. 레이는 헨리 포드를 떠올리며 이런 패스트푸드로 프랜차이즈를 하면 대박이 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맥도날드 형제에게 이 햄버거 가게를 프랜차이즈화하자고 제시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이 너무 확장성이 있어서는 소극적이어서 아주 오래 설득한 끝에 레이 크록에게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라고 수락을 합니다. 이용권을 아예 주면서 말이죠. 그리고 1955년 프랜차이즈로서의 첫 번째 맥도날드가 생기게 됩니다. 맥도날드 버거 시리즈 중에서 1955 버거라는 버거가 있습니다. 즉 1955 버거는 맥도날드 초신착지 프로젝트를 한번 하고자 만들어냈던 버거인 것이고 그때의 맛을 느끼자고 만들어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사업 확장을 하니까 맛이 납니다. 레이 크록은 떼돈을 벌었어요. 반면에 맥도날드 형제는 수익은 나오지만 이 기업에 비해서는 발도 못 미쳤습니다. 물론 프랜차이즈 주주로 돈이 조금씩 들어오긴 했어도 레이에게 경영권을 줘버려서 더 많은 돈을 버는 건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좋지는 못한 엔딩이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봐선 현재 무언가가 성공했고 안정적이라고 여기서 만족하면 나중에 성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업가는 어떻게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 거고요. 계속해서 갈망하고 무모하게 도전하고 반복하여 이겨내면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다는 건데 이런 걸 견디기가 힘들죠. 이런 자신감을 갖고 우리는 살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프랜차이즈의 성공 비결을 한번 알아봅시다. 잘 나가는 햄버거 가게 기업에서 그냥 막 한다고 되지는 않죠. 레이가 뭘 했을까요? 레이가 설득한 결정지는 바로 부동산이었습니다. 맥도날드는 단위 기업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거리와 교차로에 땅을 갖고 있죠. 말 그대로 레이 크록의 맥도날드사는 맥도날드 형제와 식당 프랜차이즈 계약을 편법으로 우회하려고 부동산 기업으로 등재되어 있기까지 합니다. 이건 레이도 인정했어요. 다음은 1974년 텍사스 대학교에서의 한 사건입니다. 텍사스 대학교에서 맥도날드 창업자 레이 크록의 강연이 열렸다. 강연이 끝난 후 레이는 학생들에게 내가 무슨 사업을 하느냐 라고 물어봤다. 학생들은 그저 농담으로 생각하고 웃으면서 햄버거 사업을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레이는 들렸어. 난 햄버거 장사가 아니라 부동산 사업을 한다고 라고 말했다. 그는 체인점의 부지와 위치가 사업의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걸 알고 있었다.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중요한 건 핵심 명당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명당 즉 핫플레이스에서 장사를 해야 돈이 잘 벌리죠. 인구 1만 명대의 시도가 인구 100만 명대의 도시 중 어디서 장사를 할 거냐고 하면 당연히 100만 도시겠죠. 바로 그겁니다. 레이가 생각한 건 좋은 장소는 싸그리 싹싹 사서 장사하면 그 돈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였고 이게 집중했던 겁니다. 이게 맥도날드의 성공 전략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맥도날드가 있는 나라 중에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일명 황금아치론이 있습니다. 여기서 황금아치는 맥도날드 M마크를 말하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맥도날드가 진출한 나라는 그만큼 구매력이 받쳐주는 안정적이고 두터운 중산층이 존재한다는 뜻이기에 비슷한 체격의 나라와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황금아치 이론의 결론입니다. 얼추 맞기는 한 주장 같아 보이지만 물론 아니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를 이번에 강력하게 뒷받침했던 사건이 바로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죠. 두 나라 다 맥도날드 프랜차이즈가 있었어요. 이는 황금아치 이론의 핵심이 잃는 것이 많은 나라끼리는 서로 경쟁을 벌이지 않는다라는 점을 생각할 때 러시아가 전쟁으로 인해 발생할 장기적인 손실보다 우크라이나를 장악하고 자신의 영향을 마지막으로서 얻을 장기적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에 전쟁을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소위 신냉전 시대의 정세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장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국제 정세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결과일 것이라는 겁니다. 한편 맥도날드 본사가 대러시아 경제체제에 동참하게 되면서 러시아에서는 모든 맥도날드가 철수하게 됩니다. 맥도날드가 원래 러시아에서 어떤 상징이었냐면 구냉전의 종식이었습니다. 계속 경쟁하던 나라 미국의 기업이 우리 소련에 들어온다. 이게 당대 소련 사람들에게 상당히 신선한 충격을 줍니다. 그리고 미국과 관계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 상징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이하게도 인구수 12만 통영에도 맥도날드가 있는데 인구수 48만의 파주에는 맥도날드가 없다고 합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상황에서 민간인과 국민에게 음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는 800여 개의 매장이 매각하고 철수했기에 어떤 러시아 사업가가 인수하여 금액을 제외한 메뉴를 그대로 팔고 있다고 합니다. 맥도날드 키오스크의 터치감이 다른 패스트푸드 것들에 비해 독보적으로 느린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또한 상당히 구려서 안 밀렸는데도 먹는 걸로 인식이 되고 거의 이게 일상 수준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맨날 키오스크는 주먹으로 쳐도 모자란 그릇이 떠돌아다니는 일이었을 수도 있고 또한 속도로 느려서 노인을 물러주고 젊은 사람도 매우 불편해졌고 이에 한국 맥도날드 매장은 키오스크 자체를 아예 갖다놓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후 현재는 프로그램을 바꾸고 최적화가 되어 키오스크가 비교적 많이 개선된 상태입니다. 농담삼아 공중화장실 또는 임시숙소라고 불렸습니다. 미국에서 공중화장실을 쉽게 찾아보기가 어렵고 설령 있다고 해도 자물쇠로 잠가버려 쉽게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려면 어쩔 수가 없이 식당에 가서 전세를 줘야 되는데 고객이 아니고는 허가를 내주지 않아 이것마저도 힘듭니다. 다만 지역 나름이지 다른 24시간 패스트푸드점이 많은 곳도 있는가 하면 맥도날드마저 칼같이 22시에 문을 닫는 지역도 많았다고 합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맥도날드마저 고객 전용으로 이용 가능한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하며 유럽 관광지에서는 맥도날드에 50센트 정도를 받고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경우가 부추기고 진짜 무료 공중 화장실은 스타벅스로 옮겨놓고 있는 중이라는 게 현재의 중요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가출 청소년, 노숙자, 소량의 금액을 가진 여행객들이 잘 곳을 찾아야 되는데 대부분 이곳으로 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24시간 영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곳으로 가기도 합니다. 다만 미국은 매장 안에 15분에서 20분 이상 있을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런 짓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오늘 HOT 스튜디오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본주의 3대 대표 브랜드 마지막 영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다룰 브랜드는 애플입니다. 여태까지 본 코카콜라와 맥도날드가 식품을 바탕으로 프랜차이즈를 성공시켰다면 애플 같은 경우는 사과라는 이름과는 다르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었으며 개인용 컴퓨터 시대, 오늘날의 모바일 시대를 만든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알아봅시다. 1955년 2월 24일 애플의 창업자 중 한 명인 스티브 잡스가 태어납니다. 그의 부모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잡스를 낳았고 외가가 이미 결혼을 반대한 상태였기에 잡스는 입양되게 됩니다. 잡스가 입양된 집은 비슷한 기업인인 빌 게이츠처럼 엄청난 부잣집은 아니었지만 당시 흔히 볼 수 없던 컴퓨터도 있었고 부모님도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입양됨으로 인해 잡스의 미래는 바뀌게 됩니다. 잡스의 양부모님은 그를 친자식으로 생각하고 키웠고 잡스도 크면서 자연스레 양부모님이 친부모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본인 역시 그들을 친부모로 여겼다고 합니다. 잡스는 그닥 천재성이 있던 인물은 아니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양부모처럼 기계나 공학 쪽에 관심이 많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는 전자공학에 관심을 가지며 공부를 하던 중 고등학교 졸업 후 스티브 워즈니악이라는 사람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다니던 리드 칼리지 대학 철학과에 부모님의 지원을 투자할 만큼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대학을 중퇴했고, 이후 교양 수업을 듣거나 기타 철학을 공부하게 되며 특히 일본 불교 쪽에 관심을 가져 죽기 전까지도 일본 조동종 불교를 믿고 장례식도 불교식으로 치렀을 뿐만 아니라 미국 불교센터 건립에도 지원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그는 워지니아과 함께 관심이 있던 컴퓨터를 생각해서 컴퓨터를 하나 개발하니 이것이 바로 애플1이라는 첫 번째 프로토타입이었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많았지만 이후 그들은 추가 후 후속 모델을 냈고 이에 성공하게 됩니다. 워지니악은 잡스보다 공학 관련 쪽으로 한 수 위였으며 이로 인해 그가 주로 개발을 맡고 잡스는 영업을 맡아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워즈가 아닌 잡스가 만든 컴퓨터는 잘 팔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잡스의 독선적인 성격과 고집 때문에 동시에 애플이 위기에 봉착하며 이사회가 그를 내쫓게 되며 그는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잡스는 다른 엔지니어들과 함께 넥스트라는 회사를 세우며 서서히 기업가로서의 경영 철학을 배워나가기 시작합니다. 한편 애플은 잡스가 떠나고 후 워즈마저 떠나면서 말 그대로 썩은 사과회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잡스는 유명 애니메이션 회사 픽사의 성공에 기여하며 그는 다시 애플로 돌아오게 되죠. 잡스가 애플로 돌아왔을 당시 1997년에는 애플은 무려 10억 달러가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으며 이 CEO인 길 아멜리오가 잡스를 복귀시키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당장 아멜리오에게 연락해 잡스를 불러들이는 것은 실수며 후회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가 질투에 눈이 어두워 그랬다기보다는 이미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난 인물인지라 실패한 경영계를 다시 불러들이는 모양새는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회사 상황이 여러모로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잡스는 어렵지 않게 경영권을 장악하고 아멜리오를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이사회는 그를 다시 CEO로 임명하게 되었고요. 아멜리오는 이후 애플에게 권고 사직당하며 애플에서도 쫓겨나게 됩니다. 한편 잡스는 CEO가 된 이후 그는 회사를 바꿀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일단 아멜리오 세력인 3,000명의 직원을 해고하고 기타 사업을 모조리 줄여 구조조정을 나서며 기업 체제를 정비하게 되었으며 여러 제품을 내며 적자를 줄이는 중 마침내 아이폰이 출시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모바일 시대가 열렸고 애플은 아주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췌장암 투병 상태였었고 건강은 점점 악화되어만 갔습니다. 2011년 8월 25일 CEO직을 내려놓고 투병을 하지만 시한부 6개월 사실상의 죽음이 확정된 잡스. 그리고 2달 뒤 10월 5일 향년 56세로 생을 마감하며 한 시대를 풍미한 기업인은 눈을 감게 됩니다. 유어는 오 와우를 3번 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후임은 팀 쿡이란 인물이었고 이 인물은 현재까지 애플의 CEO로 재임 중입니다. 잡스가 간 이식이 필요했을 때 팀 쿡은 잡스와 같은 혈액형인 O의 RH-형이어서 간 이식을 하고자 했으나 단연 잡스는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때 잡스가 팀 쿡을 후계자로서 적합하다고 봤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기도 합니다. 이후 팀 쿡은 잡스 없이도 현재까지 애플을 비교적 잘 이끌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옥춘에서 선정한 가장 위대한 현대 디자인 순위에서 애플의 대표적인 제품이 아이폰이 1위를 기록하기도 했으며 그 밖에 7개의 제품이 선정되어 들어가 있다고 할 정도로 현대 산업에 영향을 끼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모바일 시대에 편리한 생활이 가능케 했으며 다가오는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받습니다. 이에 오늘날 시가총액 1위를 평균적으로 독점하고 있으며 2022년 8월 기준 대략 3,000조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애플을 만들어낸 스티브 잡스는 고집이 강하고 독선적이면서 자기중심적인 인물이어서 쫓겨나기까지 하면서 나락의 길을 걸어갔지만 다시 발전을 하며 부족함을 채워나가면서 결국은 새로운 세상을 연 인물이 되게 되어 오늘날 IT 업계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한 명이 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스티브 잡스가 내세웠던 경영 철학으로 그의 경영 철학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경영은 기존 질서와 철저히 다르게 쓰이는 분야를 선정해 기적 몸으로 뛰어라. 항상 새로운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포기하지 마라. 기술력을 과신하기보다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라. 간단하고 단순하게 하라. 여러분은 어떤 경영 철학을 배우고 싶으신가요? 기업명이 애플인데 그 이유는 기업명을 정하던 때에 마침 잡스가 사과 농장에 다녀온 상태여서 그냥 애플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또 창업 당시에는 공식 명칭이 애플 컴퓨터 컴퍼니였으나 1년 후인 1977년 애플 컴퓨터 inc.com으로 이름을 바꿨고 이후 30년간 유지되었다가 2007년 스티브 잡스가 이제 애플은 단순한 컴퓨터 회사가 아닌
가전제품을 충고하는 회사로 거듭났습니다 라고 선언하며 사명에서 컴퓨터 부분을 제거하고 애플 inc.com으로 이름을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애플의 로고인 한입 베어먹은 사과의 형상에 대한 그 유래는 애플에서 정확히 밝힌 적이 없었기에 여러 설이 난무했었습니다. 주로 컴퓨터라는 개념의 창시자인 천재학자 앨런 튜링이 청산가리를 먹고 자살했을 때 있던 사과를 모티브로 디자인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깨물다 바이트의 발음이 바이트와 동일하다는 점도 있었으며, 또한 동성애를 뜻하는 무지갯빛 사과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배척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튜링을 충원하는 의미에서 있었다는 설도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브가 한입 베어문 선악과라는 말도 있었으며, 물론 어디까지는 이 모든 주장들은 내피셜에 불과하니 지나치게 믿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잡스 역시 그런 것까지 고려했다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애플 로고의 정확한 유래에 대해서는 월터 아이작슨이 집필한 스티브 잡스 전기에 나오는데, 로널드 웨인이 디자인한 최초의 애플 로고에 있던 사과는 튜링의 사과가 아니라 아이작 뉴턴의 사과라고 하며, 애플2의 광고를 제작할 때 고풍스러운 로고가 광고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트 디렉터인 룩 자노프가 새롭게 로고를 디자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노프는 온전한 사과 모양의 로고와 한입 베어먹은 사과 모양의 로고 두 자리 시안을 내밀었는데, 잡스는 온전한 사과는 체리나 토마토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한입 베어먹은 사과를 로고로 선택했다는 게 사과 로고를 정한 이유라고 합니다. 제품과 서비스는 물론 정책의 논란과 말이 많은 애플이지만, 고객과 제품에 대하는 깐깐함을 환경으로 대하는 태도와 청업체의 고용 및 인권 실태에까지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정책을 선도하는 기업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14년 4월 팀 쿡은 직접 등장하여 애플의 모든 데이터는 100% 재능생 가능 에너지로 작동합니다 고 밝히며, 다른 기업들이 애플의 이런 친환경적 정책 또한 카피해주길 바란다는 내용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2016년 초부터 구글 데이터 센터를 통해 전송되는 iMessage가 100% 재생에너지로 가동되고 있으며, 2018년 전세계에 위치한 애플 사무실, 리네일 매장, 데이터 센터를 포함한 모든 곳에 100% 청정에너지로 작동되어 성공한다고 합니다. 2018년 리프레시된 맥북 에어는 100% 재활용 알루미늄으로 제작되며, 이후 같은 해 4월 전세계 43개국의 생산시설에서 100% 재생에너지로 사용되며 RE100을 달성하였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애플의 디자인은 대부분이 호평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애플 ID 제품의 점유율은 한국 내외를 가리지 않고 낮지만, 인테리어나 가구 제품의 광고 이미지 중 다수가 애플의 제품을 연출할 정도로 깔끔하고 감성 있는 디자인을 자랑하며, 외관도 외관이지만 한술 더 써 2006년 맥 프로와 이후에 출시되는 맥북을 평소에 보지 않은 내부까지 깔끔하게 만들었습니다. 스티브 잡스 본인부터 메인보드의 부품 하나하나에 집착했다는 일화는 이미 유명하다 보니 디자인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기업에 있어서 디자인은 기계 자체적인 성능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기도 하죠. 이왕이면 멋지게 잘 나온 디자인이 고객의 마음을 빼앗고 판매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애플의 또 다른 성공 비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 시대 대응을 명목으로 많은 기업들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는 반면에, 애플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수집을 최소화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 기기 앱 충돌 보고서에 애플 ID 등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전송하지 않고도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차등 개인정보 보호 기술을 도입하여 개인정보 사생활 보호를 최대화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다른 기업들이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머신러닝을 하는 것과 다르게 애플의 기기 자체는 성능을 높여 머신러닝을 사용자의 기기 안에서 구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4년 발표된 iOS 8에서는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통해 모든 iOS 기기에 콘텐츠를 암호화 시작하였으며, 모든 법 기관 통제로서의 개인정보를 거부해오고 있으며, 이는 애초에 서버에서 개인정보의 접근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암호화하게 되어서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받아도 애초에 우리는 못 본다는 식으로 막고 있기 때문이고, 이로 인해 애초에 법 집행 자체가 기관뿐만 아니라 애플 본사에서조차 서버 내 정보에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2021년 1월 28일 팀 쿡은 CPDP21에서 사용자의 개인정보로 표적 광고를 집행해 돈을 버는 것은 폭력적이다 라고, 개인정보도 인권이며 사용자에게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오늘 HOT 스튜디오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